정치학자 강성학 교수. 복잡다망한 국제관계를 카멜레온에, 통일의 숙명을 안고 있는 한반도 상황을 시지프스에 비유한 저서로 95년도 한국국제정치학회가 수여하는 학술저술상을 받은 학자다. 국제관계, 핵, 항공력, 한반도 통일 방안 등 다양한 관심사를 지닌 강성학 교수. 그의 궁극적인 관심사는 무엇보다 세계 평화. 민족 간, 국가 간에 서로 상충되는 이해관계를 조절해가면서 세계가 극단적인 충돌을 피할 수 있는 지혜를 찾는 길이다. EBS 세상보기에서 강성학 교수는 4번에 걸쳐 21세기 국제정치를 이해하기 위한 필독서를 소개한다. 인류의 영원한 고전 투기디데스의 펠레폰네소스 전쟁사, 전쟁의 원인과 본질을 규명한 케네스 월스의 인간과 국가 그리고 전쟁, 냉전 종식과 더불어 역사의 종말을 선언한 프란시스 후쿠야마의 역사의 종말과 마지막 인간, 그리고 마지막 시간은 미국 외교의 본질을 찾아볼 수 있는 헨리 키신저의 디플로머시를 만나본다. 고려대학교에서 교수로 재직 중인 강성학입니다. 오늘 저명한 교수분들이 출연하는 이 세상보기 프로그램에 출연하게 된 것을 개인적으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고 또 인정하다시피 우리는 민주화된 그러한 사회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 정치가 이루어지는 그런 사회 속에서는 무엇보다도 소위 언론, 매스미디어가 가장 중요한 역할 또는 가장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사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서도 오늘날 매스미디어, 특히 텔레비전은 여론의 전달뿐만 아니라 실제로 여론을 형성해 가는데 제왕적인 역할을 사실상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결과로 인해서 과거에 전통적으로 최고의 통치 지도자의 영역에 속한다고만 간주되었던 그러한 국가의 외교 정책마저도 이 매스미디어, 특히 텔레비전에서 대단히 중요한 영향력을 사실상 행사하게 됩니다. 즉 외교 정책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텔레비전은 정치 지도자들이 어떤 방향으로 외교 정책을 결정해야 될 것인가에 관해서 실제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언론은 사실상 문제점을 항상 지적하지만 해결책을 제시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다시 말해서 약속받은 땅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대체로 모든 정책에 대해서 1차적으로 비판하는 것을 제1차적인 목적으로 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정책이 잘못됐을 때 거기에 대해서 전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책임은 정치 지도자가 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론은 어떤 면에서 이 정책에 영향을 미치되 때로는 무책임하다고 말할 수도 있고 또 때로는 일시적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불확실한 세계 속에서 정치 지도자가 특히 외교 정책을 결정할 때 과거처럼 심사숙고하고 많은 것을 계산하기보다는 여론, 특히 텔레비전을 통해서 텔레비전의 시청자들이나 또는 텔레비전 프로에서 어떤 방향으로 외교 정책을 결정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밀어붙이면 정치 지도자는 거기에 따라가는 그러한 사회가 사실상 민주사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오늘날 우리는 엄청난 소위 정보의 홍수 속에 들어 있습니다. 지난 50년간의 냉전 시대에는 많은 정보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걸러내는 판단의 준거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소위 정치적인 이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정치적인 이념이 사실상 냉전의 종식으로 해서 사라져버리고 나니까 이제는 무엇이 올바른 정책인가에 관해서 사실상 모든 사람이 다 상이한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이것을 사실상 매스미디어가 반영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오늘날 외교 정책을 사실상 결정하는 사람이나 또는 그것을 생각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우리는 어떠한 방향으로 외교 정책을 결정할 것인가에 대해서 사실상 때로는 스스로 자신을 가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외교 정책의 세계 그 자체가 불확실한 세계이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또 한 번 취하는 결정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인류가 30년 내에 멸망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요즘 걱정하는 기아라든가 질병이라든가 또는 환경의 오염 때문에 멸망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 지구가 30년 내에 깡그리 멸망한다면 그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외교 정책의 실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핵전쟁에 의해서 이 인류는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외교 정책이라는 것은 우리 모두의 삶과 직결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냉전 종식 이후에 외교 정책의 준거 기준을 사실상 상실함으로 해서 매스 미디어를 통해서 홍보에 또는 정보의 홍수에 빠져 있는데 그 정보를 판단할 수 있는 어떤 안목을 우리가 사실상 갖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엄청난 정보의 홍수를 판단할 수 있는 안목의 성격이라든가 또는 안목 그 자체는 어디에서 구할 수 있는 것인가? 그것은 국제 정치를 본질적으로 논의한 그러한 고전에서 우리는 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정치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인 윈스턴 처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래를 내다보기 위해서는 그대로 돌아가라. 이렇게 기적했습니다. 윈스턴 처칠은 단순한 정치 지도자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20세기에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끈 그 지도자였으며 2차 세계대전을 어떻게 해서 자기가 승리로 이끌었는가 하는 것을 회고록을 써가지고 노벨 문학상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노벨 평화상이 아니라 노벨 문학상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는 사실상 거의 역사가와 마찬가지의 그런 지성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21세기를 내다보기 위해서는 어쩌면 윈스턴 처칠이 말한 것처럼 우리는 아주 옛날 고대로 돌아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이러한 관점에서 저는 투기디데스의 펠로폰네스 전쟁사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투기디데스는 기원전 5세기에 우리가 역사가라고 부르는 인물입니다. 우리가 시기를 기억하기가 어렵다면 여러분들은 그저 소크라테스와 동시대의 인물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펠로폰네스 전쟁에는 소크라테스도 참여했으며 투기디데스는 여기에 참여했다가 결국은 작전상의 실패로 책임을 물어서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추방된 인간으로서 그는 이 전쟁터를 쫓아다니면서 일일이 목격하고 물어가면서 생생하게 기록한 전쟁사, 이것이 바로 펠로폰네스 전쟁사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 펠로폰네스 전쟁사는 원래의 그 제목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나중에 후세의 사람들이 펠로폰네소스 전쟁사라고 부르든가 아니면 아테네와 스파르타의 전쟁사라고 불렀습니다. 원래 투기디데스가 자기의 저서에다가 이름을 붙였던 것은 영원한 재산, 이터널 포세션이라고 붙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는 왜 이것을 영원한 재산이라고 붙였는가? 그것은 투기디데스가 보았을 때에 인간의 역사는 되풀이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인간들은 늘 되풀이하면서 살아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쓰는 이 역사서가 영원한 교훈서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하는 그 야심적인 기대 때문에 그는 이 역사책의 제목을 영원한 재산이다 이렇게 붙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투기디데스가 역사가로 분류된다는 사실을 먼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철학자들의 대개 책이라고 하는 것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어떤 식으로 교훈을 주느냐 하면은 대체로 그들이 교훈을 줄 때는 훈계를 합니다. 이래서는 안 되고 저래서는 안 되고 이래라 저래라 라는 것으로서 훈계 또는 격언으로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역사가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역사가는 사실을 기록해 줍니다. 그리고 그 사실 속에서 대리 경험을 하면서 스스로 역사의 교훈을 얻도록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철학자들이 직접적으로 교훈을 전달한다면 역사가는 비밀스럽게 간접적으로 교훈을 전달하는 것이고 그것을 읽는 사람에 따라서 교훈은 서로 다를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는 오늘 투기디데스가 그의 저서 속에서 700여 페이지에 달하는 책 속에서 많은 교훈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만 오늘 저는 세 가지만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선 투기디데스는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난폭한 스승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투기디데스가 전쟁을 난폭한 스승이라고 불렀을 때 그는 전쟁은 바로 그 폭력성에 관해서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잘 보여주는 것이다 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무엇보다도
인간의 삶의 근본적인 조건에 관해서 난폭하게 가르쳐준다는 뜻에서 전쟁을 난폭한 스승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즉 우리는 전쟁을 통해서 인간은 삶의 가장 본질적인 조건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 봅시다. 갑작스럽게 우리는 38선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전쟁이 터졌다라는 소문이 삽시간에 전달됐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의 행동을 한번 여러분은 예상해 보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우선 가게로 뛰어가서 라면을 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휴지를 사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전쟁이 터졌을 때 인간들은 자기에게 가장 본질적으로 필요한 것이 뭔가 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들은 비상식약으로 라면을 생각했으며 그 다음에 라면을 먹은 다음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라면과 휴지를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평상시에 매우 편안한 삶을 살고 심지어는 사치스럽게 사는 사람조차도 일단 전쟁이 터지게 되면 가장 인간의 본질적인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인간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가장 냉혹하게 보여주는 것, 이것이 바로 전쟁인 것이며 우리는 전쟁을 통해서 바로 삶의 냉혹한 진실에 접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전제후에서 그는 다음과 같은 교훈을 우리에게 제시하게 됩니다. 첫째, 전쟁은 어떻게 일어나는가? 아테네와 스파르타가 전쟁을 일으킨 그 시기에 그리스 세계에는 마치 우리가 1960년대와 70년대 냉전의 시대와 마찬가지로 한 160여 개의 국가, 폴리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테네와 스파르타는 두 개의 초강대국이었습니다. 아테네는 해양 제국이었고 스파르타는 대륙 국가였습니다. 이 두 개의 국가 사이에 있어서의 어떻게 해서 전쟁이 일어났는가 하는 것에 관해서 투기디데스는 분명하게 그 전쟁의 원인을 제시하면서 후세 사람들에게 교훈을 전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당시에 아테네는 해양 제국으로서 가장 큰 제국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최고의 해양 국가인 이 아테네 제국을 스파르타가 먼저 쳤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27년간에 걸친 사실상 투기디데스가 기록한 전쟁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누가 봐도 아테네가 강대 국가였습니다. 스파르타는 그에 미치지 못하는 제2의 강대 국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파르타가 먼저 아테네를 쳤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스파르타는 아테네를 먼저 침으로 쳤을 것인가? 바로 여기에 전쟁의 진정한 이유가 있었다, 원인이 있었다고 투기디데스는 보는 것입니다. 당시에 스파르타는 아테네가 점점 힘이 증가해서 조금 더 늦춘다면, 즉 시간이 더 흐르면 흐를수록 아테네 쪽에 유리하고 스파르타 쪽에 불리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시기적으로 척기다 해서 먼저 아테네에게 공격을 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따라서 진정한 원인이라는 것은 바로 스파르타가 아테네의 힘의 증가에 대해서 갖고 있는 바로 두려움이었던 것입니다. 이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스파르타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바로 전투 행위를 개시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 것인가? 우리는 대체로 힘이 강력한 국가가 약소 국가를 정복하기 위해서 전쟁을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 우리가 보편적으로 쉽게 인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힘이 센 국가가 약소 국가를 정복하기 위해서 일어나는 전쟁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투기디데스가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비슷한 국가들 사이에 있어서의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힘이 약한 쪽에서 강대 국가를 먼저 침으로 해서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두 초강대 국가 사이에는 소위 제로섬 게임의 심리 상태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이익은 그만큼 상대방의 손실이고 상대방의 이익은 그만큼 나의 손실이다. 따라서 그들은 치열한 경쟁적인 상태 속에서 바로 이 공포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먼저 약한 쪽에서 공격을 한다는 것입니다. 소위 우리가 국제정치학에서 양극체제는 불안정한 체제다라는 것을 주장한 최초의 인물이 바로 투기디데스라고 말할 수 있으며, 지난 우리는 50년간 바로 양극체제 속에 살면서, 지금은 돌이켜서 우리가 긴 평화의 시대였다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50년간 사실 우리는 늘 전전긍긍하면서 살았던 그 시기, 그것은 바로 이 양극체제적인 성격이 바로 우리가 살았던 그러한 냉전의 시대이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투기디데스의 이런 교훈을
우리 한반도에다가 한번 적용시켜 보면서 우리의 과거의 정치 지도자들이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본다면 우리는 이것이 하나의 교훈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국 전쟁 이후에 1950년대, 60년대, 70년대에 걸쳐서 한국의 정치 지도자들은 늘 이렇게 말해왔습니다. 북한이 우리보다도 강하다. 무력이 훨씬 우리보다도 강하기 때문에 언제 다시 제2의 전쟁을 일으킬지 모른다. 북한은 호시탐탐 남한을 노리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경계를 늦추어서는 안 된다라고 해서 북한이 우리보다도 힘이 월등히 강하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날지 모른다고 국민들에게 늘 경고했습니다. 그런데 1980년대부터 쭉 접어드니까 우리의 새로운 정치 지도자는 다른 말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가 월등하게 잘 살고 강력한 국가가 되었다. 따라서 북한은 초조한 나머지 남한을 공격할지 모른다. 따라서 우리는 그만큼 경계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시대를 함께 살아온 일반인들이 봤을 때에는 과거의 정치 지도자들이 거짓말을 했거나 아니면 그 이후에 지도자들이 거짓말을 하거나 아니면 과거나 그 이후의 정치 지도자들이 다 같이 거짓말한 것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거짓말한 것은 아닙니다. 적어도 국제정치의 이런 본질적인 성격을 이해한다면 그것은 힘이 강할 때에도 전쟁을 일으킬 수 있으며 상대적으로 힘이 약한 때에도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전쟁의 발생에 이런 본질적인 성격에 대한 이해, 따라서 우리가 상대방보다도 적대적인 국가보다도 다소 힘이 강하다고 해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의 환상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늘 우리 일상생활에서 설마가 사람 잡는다 하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설마는 늘 뒤통수를 치면서 우리에게 놀라움으로 다가서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투기지대서가 우리에게 주은 교훈은 과잉 팽창의 경고인 것입니다. 전쟁이 시작한 지 세월이 흐른 415년 여름에 아테네에서는 아테네의 정치 지도자들 사이에 바로 시실리를 정복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논의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시실리는 만약에 그것을 아테네가 먼저 점령하게 되면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역일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는 엄청난 부를 획득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아테네의 민주 정치 지도자들은 그들 사이에 토론을 통해서, 그리고 그 당시에 앞장섰던 사람이 알키비아데스라고 하는 젊은 지도자였습니다. 따라서 그들의 토론을 통해서 지금 스파르타와의 전쟁을 하고 있는 그 와중이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의 힘을 믿고 시실리 섬을 사실상 정복하는 원정을 그들은 수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원정은 아테네에게 엄청난 비극을 가져다 줬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알키비아데스는 아주 야심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군사 전략에 뛰어난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알키비아데스는 그가 젊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으로부터 질투를 받았던 것입니다. 따라서 알키비아데스가 엄청난 군대를 이끌고 시실리로 떠나고 나니까 본국에 남아있던 정치 지도자들이 알키비아데스가 과거에 행했던 잘못된 행동을 문제 삼아가지고 알키비아데스를 소환하는 결정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알키비아데스는 전쟁을 앞두고 사실상 본국 정부의 소환 때문에 귀국하는 과정 속에서 생각했습니다. 자기가 아테네로 돌아가게 된다면 재판을 받게 될 것이고 재판에서 자기는 어쩌면 죽음을 맞이할지 모른다고 걱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스파르타로 망명을 해버렸습니다. 스파르타로 망명을 해서 자기가 세웠던 승리의 군사 전략을 스파르타에 전함으로 해서 사실상 아테네는 패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아테네에서는 이런 엄청난 군대를 보내고 최고의 유능한 정치 지도자를 전쟁의 와중 속에서 사람은 대단히 훌륭한 사람이었지만 군사 전략적인 능력이 부족했던 니시아라는 인물에게 결국은 사령관직을 이동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즉 국민적인 총화나 단결이 전혀 없었으며 그 당시 아테네에서는 우리식으로 말한다면 총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 속에서, 내분의 상태 속에서 이미 원정을 떠난 군인들에게 충분한 지원을 하는 것을 사실상 계획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시실리에 가서 패배하게 됐고 그들이 패배해서 돌아오는 그 과정 속에서
그 수많은 병사들이 죽어가는 모습은 정말로 생생하게 기록해 버렸습니다. 바로 이 개념에서, 바로 이 상황 속에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토마스 호흡스는 전쟁 상태의 특징을 바로 이곳에서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그 당시에 투키디데스가 봤을 때 시실리의 원정은 지나친 팽창이다, 군사 전략적으로 만다면 과잉 산계다, 오버 스트레치다, 이렇게 보았던 것입니다. 오버 스트레치는 비극을 가져온다 라고 하는 경고를 우리한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런 교훈을 잊고 나중에 이것을 다시 새삼 깨달은 것이 미국입니다. 미국이 월남의 지구의 반대편에 60만의 어마어마한 대군을 파견했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것은 미국의 오만에서 나온 것이고, 그것은 미국이 지나치게 그의 세력을 팽창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나친 팽창은 반드시 비극을 가져오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온건한 정책, 절제 있는 정책을 취해야 된다 하는 것이 투키디데스의 바로 가르침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나친 팽창에 대해서 경고하는 것은, 이것은 국가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과거에 IMF를 맞이했을 때 기업들이 자기의 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문어발식으로 지나치게 팽창했습니다. 그래서 망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의 개인적인 통장에 잔액은 생각하지 않고 엄청나게 과잉 소비를 하게 되면 물론 망하게 될 것입니다. 머지않아서. 따라서 이렇게 지나친 과잉 팽창에 관해서 투키디데스는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투키디데스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강대국가와 약소국가 간에 있어서의 관계인 것입니다. 이것은 멜로스 대화폰이라고 해서 펠로폰네소스 전쟁사 제5편, 즉 북5에 들어있는 것으로서 어쩌면 이것이 이 책의 압권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 그의 700페이지에 달하는 책 속에서 이 부분만은 대화체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주고받는 그 대화가 얼마나 강대국가의 노골적인 그런 표현이 담겨져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강대국가와 약소국의 일반적인 본질적인 관계를 이처럼 더 극적으로 표현한 사람은 없습니다. 셰익스피어도 이처럼 극적으로 표현한 적은 없는 것으로 본인은 알고 있습니다. 당시의 아테네인들은 스파르타와의 전쟁 와중 속에서 군사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는 약소국가 멜로스의 군대를 상륙시켰습니다. 그래서 멜로스인들에게 굴복을 요구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들 사이에 협상, 즉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마치 이 대화는 과거에 1905년이나 또는 1910년에 이토 히로부미와 우리의 고종 황제 사이에 주고받았음직한 그러한 대화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약소국과 강대국 사이에 있어서의 주고받을 수 있는 아주 냉혹한 대화에 아예 전형적인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아테네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과거에 페르시아와의 전쟁에서 이겼기 때문에 우리는 이처럼 제국주의적인 정책을 취할 수 있다고 말하지 않겠다. 그것도요. 또 과거에 당신네들이 우리한테 상처를 입혔기 때문에 보상받기 위해서 당신을 정복하려고 하는 말도 하지 않겠다. 따라서 스파르타 멜로스인 당신들도 우리는 스파르타의 식민지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전쟁에 참여한 적이 없다. 우리가 당신들한테 해를 끼친 적이 없는데 왜 우리를 정복하려고 하느냐 라는 식으로 얘기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는 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이 순간 당신들이 신경 써야 될 것은 이 순간에 얼마나 실질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데 관해서 초점을 맞추어서 대화를 나눴으면 좋겠다고 제안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소위 권력 정치의 영원한 표현을 여기에 남겼던 것입니다. 즉 아테네인들은 밀로스인들에게 말합니다. 국가 간의 관계에 있어서의 정의라고 하는 것은 동등한 힘을 가진 그런 국가들 사이에서만 가능한 것이다. 정의라고 하는 것은 아름다운 이름일 뿐이다. 정의를 말하기 위해서는, 권리를 말하기 위해서는 그것은 동등한 힘을 필요로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런 동등한 힘이 없을 때에는 정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 아름다운 이름에 지나지 않을 것이며,
강대한 국가는 늘 자기가 얻고자 하는 것을 얻었으며 약한 국가는 그것을 늘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직접적으로 영어로 표현한다면 The strong do what they can, the weak suffer what they must 라고 하는 이 표현은 사실상 국제정치학의 교과서다운 교과서에는 대체로 맨 앞부분에 인용되는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멜로스인들은 정의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는 것이다. 이 보편적 선은 존재하는 것이다. 그리고 지금은 당신이 강대국가이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는 영원한 강대국가는 없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의를 존중하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무서운 보복을 받게 될 것이고 아테네는 언젠가 이 지구상에 정의를 존중하지 않음으로써 보복받은 그런 본보기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아테네인들의 멜로스인들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러자 아테네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그런 보복을 받고 우리가 그런 위험에 처한다고 하는 것, 그것은 당신네들이 신경 쓸 거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한테 맡겨라. 우리가 우리보다도 강한 국가에게 패배한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우리보다도 약한 국가에게 패배할 때 그것이 놀라운 일이고 그것이 우스꽝스러운 일이지, 우리보다도 강한 국가에게 패배하는 것, 그것은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닌 것이다. 그러자 멜로스이들은 약간의 논점을 살짝 바꾸어서 그렇다면 우리는 중립을 지키면 될 거 아니냐. 아테네인들은 그것은 절대로 안 된다 하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테네인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당신들의 적대감이 아니다. 우리는 해양국가다 이겁니다. 따라서 해양국가는 해양에서 강해야 되고 더욱더 강해지기 위해서는 바로 섬나라인 밀로스는 아테네의 해양 제국에 굴복해야 되는 것이다. 만약에 우리가 당신 같은 조그마한 섬나라 하나 굴복시키지 못할 때에는 우리 해양 제국은 약한 국가로 세상에 인식되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중립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아테네인들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러자 멜로스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굴복한다면 우리는 세상에 불명예를 갖게 되는 것이고 수치스럽게 되는 거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러자 아테네인들은 감당할 수 없는 강력한 국가에 굴복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결코 수치가 아닌 것이다. 당신들과 우리 사이에는 뭐 명예니 수치니 이런 것이 끼어들 틈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멜로스인들은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도와줄 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느님이 보호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쩌면 이길는지 모르겠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우방국가인 스파르타가 있다. 따라서 우리가 지금은 당장은 약소국가이지만 스파르타가 우리를 돕는다면 우리는 승리의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것이다. 그리고 스파르타인들은 우리를 도와줄 것이다. 왜냐? 우리는 동족일 뿐만 아니라 스파르타는 그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우리를 도와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테네인들은 뭐라고 여기에 답했겠습니까? 아테네인들은 멜로스인들이 자기를 돕는 신이 있다고 그러니까 아테네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 신은 우리도 많다. 우리 아테네를 돕는 신도 얼마든지 있다. 뿐만 아니라 신들의 세계를 봐라. 신들의 세계에서도 강력한 신이 약한 신을 지배하는 것이다. 신들의 세계에도 분명히 강자와 약자 사이에는 강자가 지배하고 약자가 따르는 것이다. 이것은 하나의 자연의 법칙인 것이다. 이 자연의 법칙을 우리 아테네인 우리가 처음 새롭게 만든 것도 아니고 우리가 처음 적용하는 것도 아니다. 이 자연의 법칙, 강자가 약자를 지배하는 이 자연의 법칙이라는 것은 옛날부터 있었으며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영원히 있을 것이다. 또한 이 자연의 법칙이 영원할 뿐만 아니라 입장을 바꿔서 만약에 밀로스 당신네들이 강대국가이고 우리가 약소국가라면 당신들도 우리처럼 행동할 것이다. 왜? 그것은 인간의 본질적인 본성에 입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자 밀로스인들은 스파르타인들이 만약에 오지 않는다면 다른 나라들도 혹시 보낼 수 있을 것이다. 왜냐? 아테네인들은 스파르타가 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왜? 스파르타는 자기 자신들의 안전을 먼저 걱정할 뿐만 아니라
스파르타인들은 그렇게 용기 있는 민족이 되지 못하는 것이다. 원래 민주국가의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활기차고 대담성을 갖습니다. 투기지대에 가면. 그러나 전체주의 국가의 사람들은 매우 조심스럽습니다. 겁이 많습니다. 늘 눈치를 보면서 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스파르타인들은 조심스럽기 때문에 오지 않을 것이다. 밀로스인들은 다른 사람이라도 보내줄 거 아니냐. 이쯤의 대화에서 아테네인들은 짜증이 났습니다. 그래서 아테네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지금 대화에서 중요한 것은 당신의 생존에 관한 문제인데 당신들은 자신의 보존에 관해서 얘기하지 않고 미래에 있을지도 모르는 희망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당신들은 헛된 명예심에 빠져 있다. 이 전쟁이냐 아니면 여러분들의 삶의 안전이냐라고는 이 중요한 선택에 있어서 무엇이 합리적인 선택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미래의 희망에 모든 것을 건다고 하는 것. 이것은 당신들이 그만큼 무감각한 것이고 오만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단 한 번의 결정에 당신들의 전 운명이 달려있다는 것을 왜 깨닫지 못하느냐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최후의 통첩을 보냅니다. 이제 당신들의 결정을 우리가 맡기겠다. 이렇게 말하고 사실상 아테네인들은 떠났습니다. 이제 멜로스의 지도자들끼리 모였습니다. 항전할 것이냐 아니면 굴복할 것이냐. 역시 그런 대화에서는 강경론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밀로스의 약소국의 지도자들은 항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밀로스는 이 순간까지 700년간의 역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700년간 누렸던 자유와 독립을 포기할 수 없다. 그들은 그것을 결코 포기할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들을 도울지도 모른다. 아니 어쩌면 틀림없이 도울 것이다 라고 하는 신을 믿고 또 스파르타가 도와줄지도 모른다 라고 하는 것을 기대하면서 그들은 최후의 통첩을 아테네에게 보냈습니다. 즉 밀로스 섬을 떠나도록 보냈던 것입니다. 그러자 아테네인들은 당장 자신의 눈앞에 있는 것보다도 먼 미래를 내다보고 지금 눈앞에 확실한 것을 취하지 않고 미래에 불확실한 것을 취하는 정말 희한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구나 당신들은. 이렇게 개탄한 아테네인들은 곧 무력의 행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 전투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왜냐? 그 힘의 상대는 비교는 대단히 큰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멜로스인들은 싸우다가 무조건 항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테네인들은 무조건 항복한 이 밀로스인들의 전 성인 남성을 처형합니다. 그리고 여자와 어린아이들은 노예로 팔아버렸던 것입니다. 이처럼 그들은 저항을 선택함으로 해서 처참한 그런 종말을 스스로 자초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즉 투기디데스는 정책적인 한 번의 실수가 국가의 운명을 좌우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사실상 말해주는 것입니다. 스파르타와 아테네의 이 최종적인 전쟁에서는 스파르타가 승리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전체의 책을 읽고 난 다음에 우리가 첫 번째 느끼는 것은 아테네의 이 제국이 멸망했다. 따라서 마침내 정의가 승리했다라고 하는 라고 생각하는 데서 오는 만족감이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는 매우 슬픈 감정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 아테네인들이 최종적으로 멸망했지만은 그것은 정의의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정의도 바로 이 전쟁의 희생물이었기 때문입니다. 멜로스인들을 아무도 구하지 못했습니다. 이미 그 약소국가는 완전히 멸망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아테네가 최종적으로 전쟁에서 졌다고 하는 이 사실은 이미 죽어버린 멜로스인들에게는 아무런 위안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에 멜로스인들의 여자들과 어린아이들이 노예로 팔렸는데 노예 생활을 하는 그들에게 아테네의 승리가 무슨 의미가 있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것은 정의와는 관계없는 슬픈 감정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무엇이냐? 스파르타가 승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세계가 이게 스파르타의 주도의 국가, 다시 말해서 스파르타의 제국이 이제 지배하는 시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아테네의 제국주의 정책이나 스파르타의 제국주의 정책이나
사실상 그 정책은 동일했었던 것입니다. 스파르타가 전쟁에서 싸울 때는 그리스인들을 해방시키는 전쟁이다라고 해서 우리 다 같이 아테네와 싸우자 했습니다. 그러나 전쟁에 승리한 다음에 스파르타는 다른 약소 국가들에게 과거에 아테네가 취했던 정책과 조금도 다름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강압적이고 그들은 억압적이었습니다. 약소 국가의 승리의 기쁨은 사실상 어느 것에도 없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투기지데스의 교훈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느낄 수 있느냐? 전쟁의 원인과 그리고 과잉, 팽창에 있어서의 문제점, 그리고 민주국가에 있어서의 선동정치의 위험성, 부적절한 정치 지도자가 적절한 정치 지도자를 대체해서 갖는 위험성,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정치적인 삶의 한계와 그 궁극적인 비극성을 사실상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상 이 역사책을 읽고 나면 정말 다시 한번 인간이란 무엇이고 정치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되묻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전쟁을 통해서 우리는 인간의 한계를 사실상 목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치에 관해서 지나치게 기대해서는 안 된다. 지나친 기대는 반드시 실망하고 말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투기데스가 우리에게 사실상 전해주는 것입니다. 투기데스가 이처럼 정치라고 하는 것을, 그리고 국가 간의 이 국제 정치라고 하는 것을 이처럼 다소는 비관적인 관점에서 또는 비극성을 강조하는 관점에서 봄으로 해서 소위 국제정치학에서 현실주의라고 하는 그런 하나의 패러다임의 바로 시조가 되었던 것입니다. 투기데스의 700페이지에 달하는 책을 그 가운데 몇 개의 메시지를 내가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몇 개의 사실상 메시지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투기지데스의 너무나 작은 것을 여러분에게 전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잔자쿠 루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투기지데스의 이 역사책을 읽으면 그것은 마치 눈앞의 정치적인 현상을 보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렇게 표현했던 것입니다. 투기지데스의 이 작품은 읽는 사람에게 큰 감동을 줄 것이며 또한 정치적인 비극성과 정치의 한계를 우리에게 사실상 지적해 줌으로 해서 우리 모두가 정치에 대해서 겸손한 그런 태도를 갖게 해준다는 면에서 특히 국가 간의 관계에 있어서 그 본질적인 성격을 우리에게 이해시키고 국가 간의 관계에 있어서 결코 지나친 모험이나 또는 지나친 팽창이나, 그리고 그러면서도 동시에 국가라고 하는 것이 왜 안전을 위해서 그처럼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매우 적절한 책이라고 생각이 돼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이상으로서 오늘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